춘천 소양정의 두 번째 이야기. 우리에게 익숙한 다산 정약용을 이야기해봅니다. 목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 또한 춘천 소양정을 찾았습니다. 다산이 머물며 다녀간 길은 안내판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네요. 걸려있는 편에게 다산의 소양정 회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자심원 입동천 어부가 무릉도원 찾아가듯 고을로 들어가니 주루비출만정전 화려한 누각이 나는 듯이 수레 앞에 나타나네. 궁유할 거 혼무적 궁시 유시 나누어 차지했으나 그 흔적 간데 없고 한맥교 쟁경가련 한과 맥 서로 다투었으나 끝내 가련할 뿐이라. 우수고전 춘초원 우수의 옛 땅에는 봄풀이 아득하고 인제유 수낙화연 인제에 흐르는 물엔 떨어진 꽃이 고와라. 사롱수 불차하보 아 기부로 싸고 소매로 떠는 것이 무슨 보탬이 되리요. 정유 사양독해선 석양의 강가의 버드나무에서 홀로 닷줄 푼다. 편에게 정약용시 소양정 회고는 우죽 양진리 선생의 글씨입니다. 시의 내용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궁시 유시 나누어 차지했으나 이 부분은 낭낭태수 유무와 대방태수 궁준이 바다를 건너와 이곳을 점령하고 있을 때를 얘기한 것으로 이 무렵 낭낭의 근거지가 실로 춘천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과 맥 서로 다투었으나 끝내 가련할 뿐이라. 이 부분은 다산의 생각을 어필한 부분 같아 보입니다. 즉 춘천은 중국의 정동에 있으니 더욱 맥이라 이름하기에 불가한 것이라는 주장의 부분으로 원래 맥은 예한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된 구성체로서 시경, 서경 등을 보면 중국 주대의 주나라의 동북방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뒤 북중국의 요동 만주 지역으로 이동해 고구려 부여 등이 국명을 가지기 전까지 예와 맥으로 중국 측 기록에 보인다고 합니다. 우수의 옛 땅에는 소양정 건너편은 우두벌로 소의 머리 형상을 닮아 오래전부터 우두로 불렸으니 이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 다시 설명합니다. 인제유수 소양강의 물줄기는 예나 지금이나 인제와 양구 쪽에서 흘러오니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사롱수 불차하보 사롱은 현판에 먼지가 앉지 않게 뒤집어 씌우는 천으로 여러 빛깔의 기빈견 비단으로 거죽을 씌운 등롱을 말하고 이 문장은 옛 중국의 고사 사롱수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송나라 때 위아가 일찍이 구준과 함께 절에서 놀면서 각각 시 한 수씩을 남겼는데 얼마 뒤에 다시 구준과 함께 그 절에 가보니 구준의 시는 푸른 기빈견 비단으로 예쁘게 싸놓았는데 위아의 시는 그대로 두어 먼지가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수행한 관기가 소매로 그 먼지를 떨어내자 위아가 읍기를 단득시장 홍수불 야응승 사벽사롱 그때마다 미인의 소매로 먼지를 떨어낼 수만 있다면 응당 푸른 기부로 싼 것보다 나으리라 하고 읊은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석양의 강가의 버드나무에서 홀로 닷줄 푼다. 배를 타고 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심경을 쓴 구절인 듯 합니다. 가평 쪽에서 신현나루를 거쳐 소양정 부근까지 온 것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 무렵 강 쪽에 있던 소양정은 부근에 소양나루가 있었으니 이곳에 배를 정박한 일을 그린 듯 다만 저의 추측입니다. 잠시 춘천의 옛 지명 얘기를 추가해둡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춘주는 옛 우두주로 옛날의 맥국인데 혹 지금의 삭주를 맥국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평양성을 맥국이라고 한다는 구절이 있어 춘천을 맥국이라고 보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두와 우수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 듯합니다. 동국여지승남 춘천 관련 내용에 의하면 본래 맥국으로 보고 있는데 신라의 선덕왕 6년에 우수주, 수는 두라고도 쓴다고 하여 군주를 두었으며 문무왕 13년에는 수약주, 오근내 또는 수차약이라고도 일컬었고 경덕왕이 삭주로 고쳤다가 뒤에 광해주로 고쳤다고 하네요. 고려 태조 23년에 춘주로 하였고 성종 14년에는 단련사라 하여 안변부에 예속시켰으며 신종 6년에 고을 사람이 길이 험난하여 왕래하기에 곤란하였으므로 최충원에게 뇌물을 주고 높여서 안양도호부로 하게 하였고 뒤에 지춘주사로 강등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조선 태종 1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하였다가 15년의 준례에 따라 도호부로 승격시켰다고 합니다. 다산은 두 차례 춘천을 방문한 것은 이미 기록으로도 알고 있거니와
혼사 때문에 백길로 2차례나 춘천에 다녀간 자취를 따라 다산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 지금의 의암댐에 이르는 물길을 신연강이라고 불렀으며 신연강은 춘천으로 들어오는 주 통로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연나루가 그 이후에는 신연교가 주 역할을 했습니다. 신연교는 1967년 가평에서 춘천으로 들어오는 현재의 의암댐에 설치된 다리를 얘기합니다. 다산은 1820년 맏형 정약현을 모시고 둘째 조카의 혼례에 참석하기 위해 배에 몸을 싣고 춘천으로 들어오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신연나루에서도 시 한 수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신연도화 길백도, 신연백길을 건너며 200의 길백도 시에 화답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산 정약용,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 생활을 하였고 이 유배 기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더욱 연마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저수를 남겨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민심서로 더 익히 알려진 인물 소양정에서 이분의 시를 보며 잠시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1762년 남양주에서 출생, 1776년에는 이익의 학문을 접할 수 있었고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성균관 등에서 수학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1789년에는 마침내 식년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희릉 직장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오릅니다. 각종 능에 속한 직장은 참봉을 지휘하면서 능실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10년 동안 정조의 특별한 총회 속에서 예문관,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경기 암행어사, 형조참회 등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의 배다리 주교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는 수원화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으나 천주교 신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천주교를 서학으로 인식하고 학문적 관심을 가졌을 뿐 그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교회 내에서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천주교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시 천주교 신앙은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인식되어 집권층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91년 이후 천주교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차례 시달림을 당해야 했고 이때마다 자신이 천주교와 무관함을 변호하였으나 1801년의 천주교 교난 때 유배를 당함으로써 중앙의 정계와 결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사영백 서사건의 여파로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했고 이를 자신의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배 이후 다시 향리로 귀환한 것은 무려 18년의 세월이 지난 1818년. 1818년 57세 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난 다산은 1836년생을 마감합니다. 다산은 유배가 풀린 후 1820년과 1823년 두 차례 춘천을 다녀갔는데 산행일기 그리고 시문집 천우기행을 썼습니다. 소양정에 설치된 표지판의 다산길 안내문은 선생이 다녔던 구간을 정리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화성 또한 실학자인 정약용을 빼놓고 논할 수 없네요. 수원 화성행궁은 규장각 문신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만든 성화주략 1793년을 지침서로 하여 재상을 지낸 영중추부사 체제공이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하였다 하는데요. 축성시의 거중기 등 신장비를 고안 사용하여 커다란 석재 등을 옮기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수원화성 박물관의 외곽에는 실물을 재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다산은 학문 연구와 당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실학 사상을 집대성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대표적 지성이었습니다. 소양정 주변에는 아직도 그의 많은 자취가 오가는 이들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아래 자료들을 참조 인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